베트남 하노이 북한 대사관 정문 앞 보위부 요원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CCTV 사각지대를 따라 담벼락에 바싹 붙어 그림자처럼 기어갔습니다. 30년간 체제를 지켜온 충성스런 요원이 왜 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 기관에서 일해왔어요. 제 삶은 오직 조국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뿐이었죠. 평생 체제를 수호하고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쳤으니 저만큼 충성심 깊은 보위부 요원도 드물었을 거예요. 하노이 대사관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북한의 위대한 뜻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했죠. 대사관 정문 경비 초소에 서서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공기를 처음 마셨을 때 낯선 향신료 냄새와 매캐한 오토바이 매연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습하고 끈적이는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처음 대사관 밖으로 정찰을 나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하노이 시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가득 메웠고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가게마다 진열된 물건들은 또 어떻고요. 갖가지 옷가지들, 반짝이는 전자제품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제가 평양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로운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며 웃고 떠들었고 노천 식당에서는 향긋한 쌀국수 냄새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철수 동무도 옆에서 연신 침을 꿀꺽 삼키며 넋을 잃은 표정이었죠. 저희 공화국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강냉이 밥 한 그릇도 귀하게 여겼는데 이곳 베트남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구워 먹고 값비싼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허상처럼 느껴졌죠.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자본주의는 망해가는 썩어빠진 체제라는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면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대사관으로 돌아와서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천장에 달린 선풍기만 멍하니 바라봤죠.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30년간의 충성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배신감이 피어올랐죠. 다음 날 아침, 박영호 동무가 저에게 어제 본 베트남 시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저런 건 다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거였죠. 대사관 안에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외교관들이 저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죠. 복도 끝에 있는 문서실에서는 하루 종일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윙, 윙 하는 기계음이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죠. 제가 보위부 요원 비밀 경찰이라서 그런지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막 밥을 먹으려는데 대사관에서 급히 오라는 전갈이 왔어요. 불길한 예감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나갔죠. 대사님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게 건넨 한 장의 전보에는 단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사망 평양에 있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제 귀에 들리던 파쇄기 소리는 저 멀리 아득하게 사라지고 온 세상이 먹통이 된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손에 든 전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렸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제가 해외로 파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베트남 하노이의 뜨거운 밤 공기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 아내는 홀로 고통받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 거지 같은 나라 때문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무력감은 저를 짓눌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뒤척였어요.
아내의 죽음은 제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을 안겨줬죠. 그리고 대사관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외교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해외 공관 인원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의 해외 파견 요원들이 소환된 후 숙청되거나 종적을 감춘 사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언제든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제가 만약 평양으로 돌아간다면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 그리고 해외에서 불순한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보위부 요원이었던 제가 누구보다 그들의 잔혹함을 잘 알았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처벌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대사관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불빛들은 자유롭게 반짝였고, 그 빛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위험천만한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하고 격렬하게 울렸죠. 숨막히는 아파트 방 안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저도 제 가족도 모두 끝장나겠구나 싶었죠. 제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료들을 떠올렸어요. 바로 김철수 동무, 그리고 박영호 동무였죠. 그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일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철수 동무를 찾아갔어요.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덥고 습한 베트남의 밤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 속은 더욱 답답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동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도균 동무, 저도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부 규율을 어겨서 크게 질책을 받았지 뭡니까? 대사관 주변에서 몰래 남조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들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철수 동무, 우리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영호 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늘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김철수 동무와의 이야기를 꺼내자 박영호 동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균 동무, 저도 사실 남조선 문화에 많이 접촉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르더군요. 텔레비전에서 본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여태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양에 두고 온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제 아들 얼굴이 떠올라 목이 메었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절망과 같은 희망을 읽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요. 그날 밤, 저희 셋은 제 숙소 아파트에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더운 공기를 휘저었지만 저희의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단 탈북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이면 어쩌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김철수 동무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박영호 동무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을 북한에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마저 죽어버릴 테고, 그러면 그들을 영영 볼 수 없을 거라는 냉혹한 현실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죠. 김철수 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박영호 동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아들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덧붙였죠. 그렇게 저희 셋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다는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짐이 되겠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구체적인 탈북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주변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며 최적의 경로를 찾았죠. 저희 숙소 아파트에서 벗어나 베트남, 현지인들의 주거 지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밤에 움직여야 했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보위부 요원들의 눈이 많으니 우리 셋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김철수 동무가 말했어요. 저희는 각자 다른 시간에 출발하여 특정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차림도 현지인처럼 바꾸기로 했고요. 저는 숙소 아파트의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어가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지도 위로 드리워진 제 손 그림자가 마치 저희의 앞날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죠. 저희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어요. 긴장감에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이 위험한 여정을 반드시 성공시키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34분, 대사관 정문 경비 초소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김철수 동무동지와 박영호 동무의 눈빛도 저와 같았죠. 젖은 손바닥으로 무전기를 움켜쥐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어둠을 찢고 퍼져나갈까봐 순식간에 발로 밟아 부서진 조각들을 으깼어요.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밖으로 새나갈까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저희는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사관 담벼락에 바싹 붙어 그림자처럼 기어갔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제 심장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귀청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턱을 바싹 당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등지고 골목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이 마치 수십 리 길처럼 느껴졌어요.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마침내 대사관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 하노이,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쿡 끼쳐오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얽히고 설킨 전선들이 밤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깼어요.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김철수 동무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박영호 동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 해방감은 잠시뿐, 곧바로 등 뒤에서 쫓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저희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분명 사방으로 사람들을 풀어서 저희를 찾을 거예요. 베트남 공안경찰과 협력해서 저희를 잡아들이려고 할 테죠.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눈짓을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양옆으로는 허름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길을 밝히기보다는 그림자를 더 길게 들이울 뿐이었죠. 저희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움직였어요. 혹시라도 베트남 현지인과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발걸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땅, 낯선 밤길이었죠. 동무, 이쪽이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박영호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철수 동무가 전에 그려준 지도대로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야 합니다.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낡은 건물들의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했고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죠. 북한 보위부 국가보 위성 요원이었던 저를 그들이 순순히 받아줄 리 없었으니까요.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희가 대사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추격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이마에는 끊임없이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자유를 향한 도약은 시작되었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저희는 하노이의 허름한 여관방에 몸을 숨겼어요.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밖에서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소음마저 저희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으로 느껴졌어요. 김철수 동무동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박영호 동무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계속 이마를 쓸어 올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보위부국가 안전보위부, 비밀경찰 동무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박영호 동무가 변장하고 나가서 상황을 살피기로 했죠. 그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현지인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여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베트남의 뜨거운 공기는 여관방 안에서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박영호 동무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햇빛이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죠. 그는 문을 닫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균 동무, 큰일 났어요. 북조선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어요. 놈들이 베트남 공안경찰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베트남 경찰까지 나섰다는 건 이제 정말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여관방의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저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끝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박영호 동무가 어렵게 구해온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손에 쥐었어요. 종이는 땀으로 축축했고 제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음이 들렸고 이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북한 보위부 요원이었고 탈북을 결심했으며 지금 북한 추격조와 베트남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절박했죠.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호안키엠 호수로 오십시오. 호수 북쪽 응옥선 사당 맞은편에서 기다리세요. 저희 차량이 갈 겁니다. 은색 승용차이고 운전자가 손을 흔들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김철수 동무와 박영호 동무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여관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저희의 불안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호안키엠 호수로 향하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계속 살폈죠.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아무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호안키엠 호수, 그곳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호수 근처에 다다르자 멀리서 호수의 불빛이 보였어요. 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호수 북쪽 응옥선 사당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떤 차가 한국 대사관 차량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저 멀리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저희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차를 향해 달려갔고 뒷좌석 문이 열리자마자
몸을 던지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빠르게 호수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하노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저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 미소는 베트남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대사관 안쪽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국정원 직원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의 정보기관 출신 경력 때문에 다른 두 동무, 북한에서 친구나 동료를 부르는 말들보다 조사가 훨씬 길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죠. 제가 북한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었는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남한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분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저희 진심을 알아보려는 듯했어요. 저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죠. 혹시라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어요. 며칠 동안의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제가 평생 보았던 하늘과는 다른 색깔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창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옆자리에 앉은 박영호 동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김철수 동무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휘황찬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북한의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늘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교육기관으로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하나원까지 가는 길의 봄 풍경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도로에는 형형색색의 자동차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밝은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북한의 어두운 밤하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하나원에 도착하자 저희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원 직원분들은 저희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셨고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오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자유라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당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한 번은 직업 교육 시간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북한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직업을 가졌을 뿐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탈북민 동무들은 저마다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동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동무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들의 눈은 반짝였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죠. 저는 아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날이 많았죠. 39이라는 나이에 북한 보위부, 요원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숨겨야 할 약점이었죠. 이력서를 몇십 군데에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면접이라도 가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면접관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에 섞인 의심과 경계심이 제 심장을 콕콕 찔렀죠.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기술이 없어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낯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흙먼지 섞인 공기가 저를 압도했지만 저는 묵묵히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삽을 잡고 시멘트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막노동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죠.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작업복을 축축하게 적실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 현장을 정리했죠.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묵묵한 노력은 그들의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것 같았어요. 건설 회사 사장님은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리도균 씨, 정말 성실하네.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정식 직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건설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작은 현장의 팀장 자리까지 맡게 되었어요. 팀원들을 이끌고 건물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저는 현장 소장이라는 더 큰 책임까지 맡게 되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명패가 달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김철수 씨와 박영호 씨와는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다가 특유의 꼼꼼함으로 주방장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차려서 장사도 잘 된다고 했어요. 영호 씨는 평소에도 손재주가 좋았는데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법 큰 회사 사장님이 되어서 저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저희 셋이 가끔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면 서로의 고생담과 성공담을 나누며 웃고 울었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네. 도균이 동무 친구. 하고 철수 씨가 말할 때면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했어요. 그러다 제게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탈북민이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죠. 처음에는 그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에 점점 끌리게 되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아픔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죠.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서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삶보다 소중했어요. 드디어 저도 한국 사회에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서울의 밤은 여전히 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해보곤 했죠. 새로운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있는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함께 웃었지만 북한 보위부 시절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그 과거를 제대로 마주해야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저에게 강연을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제가 보위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해 줄까 싶었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 기회가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연 당일, 강연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탈북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됐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밝히고
제가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감시와 협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탈북 청년은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그 청년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제 손을 잡고 선배님 덕분에 저도 제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수십 년간 짓눌렸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과거를 마주하고 나니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조국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신청했고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국적 증서를 손에 쥐게 되었죠.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북한 보위부 요원 리도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리도균이었으니까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증서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저는 한국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어요. 교회는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주는 것 같았어요. 예배당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북한에 남겨진 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변치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죠. 언젠가 통일이 되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내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땅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서울의 밤하늘을 함께 보여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